자, 정부의 12% 중재안도 퇴짜를 놓은 노조, 사상 첫 반도체 파업 가나,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글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실장이 한 말은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 국민 배당 검토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라며 언론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 나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범 수석의 초과 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난형 난제다 똑같습니다. 한번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그 반응이 굉장히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을 한 것은 아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서 그냥 튀겨 먹자. 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의 당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라며 대통령의 글을 비판했습니다. 세금 더 거치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 국가 채무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 이것도 가짜 뉴스냐?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 대통령 말대로 초과 세수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채무가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 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 방통위 부위원장도 역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정책실장의 글이 대내외적으로 이 오해가 퍼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다만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냐? 뭐 이런 반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가짜 뉴스 하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닮아간 것 같아요. 가짜 뉴스를 영어로 이제 페이크 뉴스라고 그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CNN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니까 너 가짜 뉴스를 만드는 CNN 엉터리 뉴스야 하면서 페이크 뉴스라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 뉴스에는 다 가짜 뉴스 그랬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 대개는 권력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당사자, 기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 그리고는 또 언론이 다른 언론이 가짜 뉴스 한 게 맞지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를 굳이 이제 우리 한국적으로 따지면 미스 인포메이션과 말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미스 인포메이션 정말 정보 좀 잘못한 오보입니다, 오보. 말 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건데 이번에 혹여 언론이 김 정책실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은 미스 인포메이션이에요. 오보일 뿐입니다. 그걸 굳이 가짜 뉴스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성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책실장의 글을 보면은 쭉 보면은 추가 세수 이야기가 저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기업의 초과 이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읽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그걸 세금을 더 세율을 더 높여서라도 강제로 뺏어온 다음에 어떻게 써야겠다? 난 이런 의도로 읽혔어요. 물론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현재 AI 시대에 기업의 과잉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일자리 잃은 청년이라든지 또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실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학자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실장, 한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이 그런 뉘앙스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자꾸 이런 데 개입하는 거, 자꾸 전 트럼프가 연상이 돼요. 굳이 이미 뭐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이것을 대통령께서 누르는 것은 그럼 본래 의도가 대통령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이 문제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봐야 될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빚이 1,300조인데 추가 세수가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이 돈은 사실 빚 갚는 데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초과학이 약하셨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위한 데 써야지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또 국민들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주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국민 배당금 표현 자체가 아마도 그렇다면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세수로 들어오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투자로 쓰겠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안영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김용범 실장의 글에 원문에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앞에 문장이 있는데 뒤쪽으로 이 글이 흐를수록 또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이런 말이 나오니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역시 단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라면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하고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제 초과 세수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는 또 초과 이윤,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라는 말도 혼재돼서 써서 아마 이제 김 정책실장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음해성 가짜뉴스다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언론이 의도적으로 막 가짜뉴스 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해한 건 아니다. 예, 애초에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이제 이 이슈를 꺼낸 것은 SK 하이닉스나 삼전의 법인세가 20%잖아요. 근데 엄청난 지금 호황으로 세수가 이번 올해만 해도 한 120조쯤 된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 30-4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초과 세수를 그러니까 늘어난 이 세금 걷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거기서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초과 세수라는 말뿐만 아니라 초과 이윤이라는 것도 몇 번 나오고 네. 초과 이득이라는 말도 몇 번 나오고 초과 이익, 초과 이윤 뭐 게다가 이렇게요. 이제 국민 배당금 이렇게 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세금이 더 많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 교부금,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뭐 공적 자금 환수, 그다음에 빚 갚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 세금이 많이 거치면 이제 추경으로 그거를 돌려서 일회성으로 뭐 소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하였으니 이번에는 조금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니까 그럴 예정이니까 이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AI 소득 격차가 난 국민들에게도 이거를 좀 줄이고 어떻게 투자해서 좀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이거를 조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반도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도 이걸 제대로 조금 활용하지 못하고 좀 일회성으로 소모한 부분이 네. 있었으니 이거를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화두를 던진 거였는데 국민 배당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 이런 부분들이 마치 기업의 그 이득을 추가적으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해 여지가 있었다. 예, 원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고 언론도 그럼 그건가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고 나서는 그거는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초과 세수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해보자라는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오해가 좀 덜 커졌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거는 초과 세수 가지고 해보자는 거였지 무슨 기업의 이득을 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설명이 곁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단어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결론은
세금 더 많이 거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네. 발전적으로 써볼까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음해성 가짜뉴스다.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참 언론 보도랄지 저도 초과이윤 배당한 걸로 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초과이윤하고 초과세수가 몇 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읽는 사람을 하여금 초과이윤으로 읽게 한 거예요. 나는 초과세수로 썼는데 읽는 사람이 초과이윤으로 읽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모든 평론가들이 초과이윤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읽어봤는데 초과이윤의 의도로 썼다고 봐요.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초과세수로 돌린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독은 될 수 있죠. 깊은 언어의 뜻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독은 될 수 있지만 없는 걸 있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하는 걸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죠, 사실은. 이건 초과세수의 의도로 썼다고 한다면 그건 정책실장이 잘못한 거예요.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초과이윤을 배당한 걸로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요. 세금을 나눠줄 때 배당이란 말 쓰지 않죠. 주식 배당, 뭔가 이익이 났을 때 나눠준 게 배당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 배당하면 세금을 누가 나눠주는데 그걸 국민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언어를 잘못 쓴 거죠. 이득이 났을 때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문 자체는 이윤을 배당하는 취지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뭐 핵시설 그거 얘기하는 건 이제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걸할지. 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법도 워낙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께서 6.3 지방선거 뒤로 하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과연 좋을까? 그게 만약에 그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치명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참모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참모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초과이윤이 아니고 초과세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게 믿든 믿지 않든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꺼진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가짜 뉴스가 아니야 가지고 계속 또 우리가 방송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정우 한동훈 후보는 토론회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하 후보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말싸움 대신 그냥 딱 결과로 단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쟁 대신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땀박질 할 시간에 일만 하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정치 신임입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니까 그냥 찍어줘야 됩니까? 토론에 나오십시오. 토론도 나오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후보가 어떻게 부산 국갑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오늘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국민배당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인지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말싸움은 하지 않겠다, 별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국포시장에 AI를 접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내일도 관련해서 공약 발표회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김용범 실장 얘기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물을 것 같네요. 답이 나올 때까지. 네, AI 관련한 얘기를 정책실장이 과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AI 관련한 전 세계적인 붐으로 인해서 국부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을 환수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이 얻은 어떤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손을 대겠다는 발상이에요. 초과이익의 기준은 뭡니까? 적정 이윤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그건 경제학자들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정책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이념의 문제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 엄청 많고 뭐 주가 확 떨어지고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AI 정책을 청와대에서 쭉 주도해 왔다고 계속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정우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초과 이익을 국민들께 배분할 만큼 우리 AI 생태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앞으로 AI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독,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쓰면서 써야 할 사용료, 그 부분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하정우 후보는 뭐 토론을 말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얘기하고 싫고 시간만 지나서 이 지지율대로 단일하고 뭐고 간에 나 그냥 당선만 되면 된다. 이러한 오만한 자세를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하면서 조금 뭔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 같기는 한데요.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그렇지만 AI 수석이 전직이다 보니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도 뭔가 답변을 준비하려나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게 될지는 캠프 차원에서 좀 고민은 해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김용범 실장의 저 발언 자체는 사실상 초과 세수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초과 이익을 뭐 그대로 배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기 호황이라든지 그리고 구조적 호황을 통해서 이익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게 봤을 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정치 공세나 네거티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일이 하정우 후보가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캠프 차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희정 의원님. 네.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 사람들 그리고 정책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의 무거움과 엄중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깃털보다 더 가볍기가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격탄을 한 거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나왔어요. 한국 고위 정책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뒤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신사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가 총액이 막 몇 조씩 출렁거렸었거든요. 예. 뭐냐 하면 그냥 개인 김용범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자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완결된 정책을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냥 자기 SNS에 그냥 내 개인 의견 찍찍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일 하고 싶으면 정책실장 그만둬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커다란 돈이 그 사람의 SNS 손가락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가로 나온 거는 이 초과 이윤이나 초과 세수 얘기를 이렇게 그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자리지 변명한 것조차도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SNS의 위험성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보였고 예. 정책실장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네. 본보기로 이 부분은 스스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욱 특보님 얘기도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통령까지 말씀을 좀 나서신 드려야 될것 상황이라. 같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어제 우리 주식 시장이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만 그렇게 그런 변동성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어떤 MOU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종전이 아니라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중동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아시아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이 김윤범 실장 한 사람의 SNS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뭐 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분은 이게 미칠 영향도 좀 판단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시 부산 북갑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 북갑은 뱀과 소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올해 50입니다. 바뀐 법으로만 나오고 뱀띠거든요. 제가 부산 완전히 내려왔고요. 여기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띠가 뭔게 저 소띠 73년생. 그러자고 나이 동안. 아, 예, 그러세요. 네, 어제 하정우 후보가 77년생 뱀띠 영상을 올렸더니 오늘은 한동훈 후보가 73년생 소띠 영상을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박민식 후보도 뱀띠더라고요. 지금 뱀과 소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윤지석 대변인님, 저는 하정우 후보가 뱀띠 영상 올리니까 오늘 소띠 영상 올린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뭔가 양자구도로 많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읽혔는데 제가 맞게 해석한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삼자구도라는 것에서 이길 각오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본인이 2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1등 후보를 향해서 뭔가 전략을 구사할 생각을 굳히는 게 맞겠죠. 박민식 후보와 또 얘기까지 하면 전선이 2개가 되니까 1등을 하고 있는 하정 후보에 대해서 뭔가 전략적인 어떤 수를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텐데 이제 뱀띠와 소띠 이렇게 또 나눠서 보면 어떻게 보니까 또 박민식, 하정우 두 분은 뱀 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또 1대2 구도가 되는 또 그런 공교로운 상황이 있다. 이게 또 화제성을 또 보일 수 있겠다고 또 보입니다. 예. 띠로 나눠보니까 뱀띠와 소띠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정우 후보의 SNS 유세도 참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동선은 좀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을 이제 밀착으로 만나면서 SNS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젊은 층에는 좀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운 건가요? 저 전략이기도 하고 또 부산 출신의 후보로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유권자들에게 인사드리는 거 당연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얼굴을 더 많이 비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면을 늘려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정치 신인이 할 수 있는 또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전공법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선거가 뭐 2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 아마 하정 후보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더 찾아뵙고 이렇게 접촉면 늘려가는 그런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약으로서 그리고 정책 비전으로서 관련된 메시지를 또 충실하게 내준다라고 한다면 좀 소탈한 모습 그러면서도 또 실력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시너지를 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는요. 후원금 모금이 19분 만에 마감이 됐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후보들마다 지금 후원금 모으려고 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는 일부 후보들도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후원 개시 19분 만에 마감됐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저게 좀 엄청난 속도 같기는 하더라고요. 김진욱 특보님. 근데 뭐 후원금 많이 모였다라고 해서 표심도 많이 모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하면서도 위드훈이 등 해가지고 두터운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후원금이 부산 북구 주민들로만 그 후원이 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의 후원이기 때문에 저 시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과 부산 북구에서 지지를 받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런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인정받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북구 주민들께 더 많은 인정을 받으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 북갑의 후보들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국포에 머물렀고요. 박민식 후보는 공천장을 받으러 중앙당사에 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습니까? 안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인사보다 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지? 아유, 오래 기다리셨지? 맛있게 드십시오. 추천장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로 추천함. 북구갑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민식이 반드시 이깁니다. 전장에서 박민식 제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한번 나라 바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울먹울먹하고 있는데 마침 들어오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할 겁니다. 안녕. 아저씨는 한동훈 아저씨야. 이 아줌마는 한동훈 아저씨 아줌마고. 네, 아내를 한동훈 아저씨 아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박민식 후보는요, 오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면서 공천장까지 수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장도혁 대표랑 함께 사진 찍고 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희석 대변인님, 뭐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장도혁 대표와 함께하는 게 본인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공천장을 받으러 서울에 와서 장동혁 대표와 사진을 찍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당 대표시긴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론이 과연 후보자들을 지원했을 때 그 후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긍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건 아마 대부분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려고 보는데, 그럼 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왜 박민식 후보는 맞다고 생각했느냐. 아마 박민식 후보는 뭐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단일화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경선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은 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지지세를 공고히 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과연 그 전략이 맞냐 안 맞냐는 결국 표로 반영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여론조사를 봐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장도혁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모습까지 연출한 것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부산 북갑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